평생 가족 위에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 가족보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울증도 적고 치매도 적습니다. 세상이 감춰온 이 진실을 오늘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자식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뉴스를 켜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작은 방에서 혼자 밥 드시는 어르신, 명절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계신 모습, 독거노인이라는 단어 앞에는 늘 불쌍하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언제나 쓸쓸하고 가엾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식과 함께 사는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 출근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자고 싶어도 내색할 수 없습니다. 부엌에 가서 뭘 꺼내 먹으려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냉장고 문 여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낮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전기세가 신경 쓰여 소리를 줄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통화가 길어질까봐 짧게 끊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며 떠들어도 조용히 하라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다 모여도 대화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필요한 말만 오갈 뿐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 한마디 꺼내기 어렵습니다. 입맛에 맞게 간 좀 세게 해달라고 하면 건강에 안 좋다며 거절당합니다.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고 싶다고 하면 몸에 나쁘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위험하다며 말립니다. 내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밤에 방문 닫고 혼자 누웠을 때입니다. 그 순간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 문 닫는 순간이 제일 편하다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단지 옆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비면 외로운 거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차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아픕니다. 행복은 옆에 몇 명이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하루를 내가 살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내 선택이 존중받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걸까요? 왜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에게 오히려 우울증이 더 많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노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인생 후반전의 비밀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한 분의 삶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꾸었지만 이 안에 담긴 감정과 깨달음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77 이복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65가지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3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는 사진을 찍었고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할머니의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남의 시간표대로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손녀 아침밥을 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부엌에 서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릇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 접시가 깨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짧은 한숨 소리가 할머니 가슴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설거지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낮에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되어 라디오를 작게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가 나와도 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옛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통화료가 신경 쓰여 참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내가 여기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아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집이 시끌벅적해졌지만 할머니만 조용했습니다. 손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준비를 하며 할머니에게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도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 간이 좀 싱겁다고 하면 며느리는 건강 생각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끔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밀가루는 소화에 안 좋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손녀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 채널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문을 닫는 순간만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갈수록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도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존재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작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오랜 친구 74세 최정옥 씨를 우연히 만난 겁니다. 정옥 씨는 2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많이 외롭지. 정옥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아, 나 요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트로트 들으면서 청소해. 어제는 혼자 버스 타고 남산 올라갔다 왔어. 정상에서 서울 시내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더라.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 얼굴이 2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옥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나 요즘 현충원 자원봉사도 다녀. 참전 용사 어르신들 묘역 정리하고 헌화도 하거든. 거기 가면 느껴져. 20도 안 된 청년들이 이 나라 지키겠다고 목숨을 내놨잖아.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건데 나는 70이 넘어서 내 인생 하나 마음대로 못 살고 뭐 했나 싶더라. 그 말이 할머니 마음 깊은 곳을 세게 때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버지도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싸운 분이었습니다. 23세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가족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켜낸 딸이 할머니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할머니 세대는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자식 뒷바라지에 등골이 휘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정작 자기 인생 하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나를 위해 산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왜 자기 삶 하나 일으키지 못합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혼자 살면 정말 외롭지 않을까? 밤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의 밝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살아있는 눈빛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고 싶다.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손녀까지 할머니 왜 그래 하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에 소문나면 어떡하냐며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자식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 앞에 다시 앉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잘한다. 내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지켜낸 딸인데 혼자 못 살겠냐.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짐을 풀던 날 방 안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살림도 별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전부가 오로지 내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날 밤 텅 빈 방에 혼자 누웠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조용한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자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없이 햇살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느긋하게 숭늉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에는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칼국수를 해먹은 날은 혼자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거 하나 못 먹어서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난생 처음 붓을 잡았는데 선생님이 색감이 참 좋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일주일이 행복했습니다. 수업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 3명을 사귀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4명이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고 서로의 하루를 응원했습니다. 할머니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정옥 씨와 함께 현충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 묘역을 정리하고 헌화했습니다. 이름 모를 젊은 병사들의 묘비 앞에 설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이 피로 지켜낸 나라에서 나는 이제야 나로 살고 있구나. 이분들이 꿈꾼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제야 자유를 느끼고 있구나. 할머니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혼자 산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 가족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거실 벽에 할머니가 직접 그린 수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할머니가 키우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할머니의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완전 어머니 세상이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세상이다. 내 나이 77에 처음으로 내 세상이 생겼어.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라고 적힌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수채화 연습, 정옥이한테 전화하기,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기. 며느리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예뻐졌어. 할머니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니까 그런 거야. 그날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혼자 산 지 1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일주일에 2번 수채화를 그리고 한 달에 1번 친구들과 나들이를 갑니다. 아들 가족과는 일주일에 1번 만납니다. 만나면 서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으니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예전에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남 같았는데 지금은 떨어져 살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드디어 자기 인생도 일으킨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내가 나를 선택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교훈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밥은 차려져 나왔고 지붕이 있었고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내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에 뭘 먹을지 내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무슨 프로그램을 볼지 내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중 내가 결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혼자 살기 시작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 오후에 어디를 산책할까 정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할머니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유는 넓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독립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칼국수 하나 먹겠다는 결정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결정조차 내가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무너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요양원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쪽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직접 물을 주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른 쪽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똑같은 화분을 주었지만 직원이 대신 관리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화분 하나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스로 화분을 관리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했고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의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내가 물을 줘야 이 꽃이 산다. 이 단순한 책임감이 어르신들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 사람은 노력 자체를 포기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복순 할머니가 아들 집에서 겪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텔레비전 채널 하나, 내가 고르지 못하는 살.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내가 말하지 못하는 살. 이런 작은 좌절들이 7년 동안 쌓이면서 할머니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린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우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내 선택은 무시당합니다. 나는 그저 돌봄의 대상일 뿐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시간만 보내다가 저녁에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뇌가 퇴화됩니다. 몸도 퇴화됩니다. 밥은 누군가 차려주고 청소는 누군가 해주고 장보기도 누군가 대신해줍니다.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뇌와 몸을 쓸 일이 없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 혼자 살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장을 보러 걸어가고 직접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라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더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가 나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말년에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친구를 사귀고 공원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자원봉사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진심이 담긴 관계였습니다. 반면 아들 집에서 살 때는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필요한 말만 오갔을 뿐입니다. 어디에 더 깊은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던 그 시절입니다. 이것은 이복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도, 이미 혼자 사시는 분도,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분도 모두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입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얼굴 보며 갈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복순 할머니와 아들 가족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을 동정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존경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고 판단력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 감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신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를 여는 작은 의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오늘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 어제 맛있게 먹은 저녁 한 끼,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 베란다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호르몬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며 시작하는 사람과 감사하며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행복도 전부 잃게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보세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아도 좋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잠을 잘 자게 도와주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에서 다른 분과 인사를 나누고 같이 걷는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걷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오래가는 사회 활동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팔다리를 뻗고 의자를 잡고 가벼운 체조를 하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사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귀찮아서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거나 빵 한 조각으로 넘기는 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제철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요리해 보세요.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합니다. 내가 만든 밥을 내 입맛에 맞게 먹는 것. 이것도 혼자 사는 삶의 큰 기쁨입니다. 3번째,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이제는 관계를 고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 모임.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했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오랜 친구와의 우정은 보물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 서로의 인생을 속속들이 아는 친구. 이런 친구는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 한 잔 나누고 공원을 걷고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만남이 주는 위로는 가족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면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집니다. 이복순 할머니가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함께 배우고 함께 웃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앞 등굣길 안전 지도를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현충원 묘역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나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되되 나에게 좋은 관계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4번째, 경제적으로 스스로 서세요. 돈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경제적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저축이든
내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나눠보세요. 생활비로 8알, 비상금으로 1알, 즐거움을 위한 자금으로 1알. 생활비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비상금은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집수리가 필요할 때를 위한 돈입니다. 즐거움 자금은 외식하고 여행 가고 취미 활동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 즐거움 자금을 아끼지 마세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도 아끼면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은 꼬박꼬박 챙기세요.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이 듭니다. 일찍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고 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체면을 위한 지출은 줄이세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들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5번째, 떠남을 준비하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 정보와 비밀번호와 보험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유언장도 작성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두면 자식들 사이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책임 있는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응급 연락망도 만들어 두세요.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지병과 긴급 연락처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세요. 같은 건물이나 동네에 사는 분 중 한두 명은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매일매일을 더 충만하게 삽니다. 후회 없이 삽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 산책 30분, 마음 맞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예산 관리 노트 한 장, 냉장고에 붙인 응급 연락처 메모 한 장.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나는 축복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음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을 실행하실 건지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고르셔도 좋고 여러 개를 고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이야기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